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죠. 유전학 개론 교재의 정말 마지막 장, 20장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장이네요. 이게 총 20장짜리 교재인데 그 대미를 장식하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바로 생명의 역사와 다양성, 이걸 설명하는 핵심 이론, 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진화. 유전학적 관점에서 이 진화의 원리가 뭐고 또 과정이 어떤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게 이번 시간 목표인데요. 네, 복잡할 수 있지만 핵심만 뽑아서 또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맞아요. 사례들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진화론의 기초를 다진 분들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찰스 다윈 그리고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 네, 두 분이죠. 다윈이 그 비글호 항해할 때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본 것들, 특히 메세어. 아, 메세. 섬마다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달랐다는 그 관찰. 네, 그걸 보고 왜 다르지? 하는 의문을 품었잖아요. 당시에는 종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아주 지배적이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종의 불변성, 그게 당연하던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다윈이 한참 연구하고 있을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월리스도 지구 반대편에서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독자적으로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의 핵심 아이디어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집단이든 개체들 사이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걸 변이라고 하죠. 변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특성들이 부모에서 자손에게 물려진다는 유전. 유전. 당연하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특정 환경에서 살아남고 번식하는 데 더 유리한 특징을 가진 개체들이 그렇지 않은 개체들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서 그 특징을 다음 세대에 더 많이 남긴다는 것. 이게 바로 선택입니다. 아, 변이, 유전, 선택. 이 세 박자가 딱 맞아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의 기본적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실제 자연에서는 이것 말고도 다른 힘들도 작용해요. 갑자기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는 돌연변이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개체들이 이주해 오기도 하고요. 또 순전히 그러니까 우연 때문에 특정 유전자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유전적 부동이라는 현상도 꽤 중요합니다. 아, 유전적 부동. 우연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군요. 그러면 이런 여러 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냥 옛날 이론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 우리 몸속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잖아요. 네, 바로 겸용적혈구 빈혈증이죠. 맞아요. 앤서니 앨리슨이라는 분이 아프리카 특정 지역에서 왜 이 유전병이 유난히 많은지를 밝혀냈죠. 네, 자연 선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좀 봐야 하는데요. 헤모글로빈이요. 네, 피 속에서 산소 운반하는 단백질이잖아요. 여기에는 정상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HbA라는 대립 유전자가 있고요. 약간 모양이 찌그러진 남 모양 겸용 적혈구를 만드는 HbS라는 대립 유전자가 있어요. HbA와 HbS. 만약 어떤 사람이 HbS 유전자만 2개, 그러니까 SS 동형 접합이면 심각한 빈혈증을 앓게 돼요. 생존에 아주 불리하죠. 그렇죠. 빈혈이 심하면 반대로 HbA만 2개 가진 AA 동형 접합인 사람은 빈혈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말라리아에 굉장히 취약해요. 아, 말라리아. 네.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기생충이 바로 그 정상 적혈구 안에서 막 증식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다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경우가 있어요. HbA 유전자 하나, HbS 유전자 하나 이렇게 가진 사람들. 즉, E형 접합자인데요. AS, 이형 접합자. 이분들은 평소에는 빈혈 증상이 거의 없어요. 약간 경미한 정도. 그러면서도 말라리아에는 강한 저항성을 가져요. 정말요? 왜 그렇죠? 적혈구 모양이 살짝 변형되는 것이 오히려 말라리아 원충이 그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말라리아가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는요. SS 동형 접합자도 생존에 불리하고 AA 동형 접합자도 말라리아 때문에 불리해요.
그런데 AS2형 접합자는 두 가지 위험을 다 어느 정도 피하면서 가장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 지역에 AS 유전자형이 많아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2형 접합자 우위라고 불러요. 자연 선택이 HBs라는 어떻게 보면 해로운 유전자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에 HBA와 HBs 두 가지를 모두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거죠. 일종의 균형 선택이라고도 하고요. 균형 선택. 말라리아라는 환경 압력과 빈혈이라는 압력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은 거네요. 그렇죠. 상대적인 적응도를 비교해보면 AS 유전자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의 운명이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군요. 자연 선택의 힘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작은 단위로 내려가 볼까요? 분자 수준에서 진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1968년에 모투 기무라라는 분이 중립 진화 이론을 제시했다고 하던데요. 네, 모토 기무라의 중립 이론. 이게 분자 진화 연구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진화적 변화가 자연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뭐랄까 다윈주의적 관점이 강했거든요. 그랬겠죠. 근데 기무라는 조금 다른 주장을 했어요. DNA 염기 서열이나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 같은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의 상당수는 사실 개체의 생존이나 번식 능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중립적이라는 거죠. 아, 영향이 없다. 네, 혹은 있더라도 아주 미미해서 거의 중립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립적인 변이들은 자연 선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유전적 부동, 즉 그냥 우연에 의해서 세대를 거치면서 무작위적으로 집단 내에 퍼지거나 사라지거나 혹은 완전히 고정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분자 수준에서는 자연 선택보다는 우연의 역할이 훨씬 크다 이런 관점이군요. 맞습니다. 물론 자연 선택을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지만 그 중요성에 대한 시각을 좀 바꾼 거죠. 이 중립 이론에서 아주 흥미로운 예측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중립적인 돌연변이가 집단 전체에 퍼져서 고정되는 속도. 이걸 치환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거예요. 치환율이요. 네. 계산 과정을 간단히 보면요. 어떤 집단의 크기가 n이고 한 세대당 중립적인 돌연변이가 생길 확률, 즉 돌연변이율이 뮤라고 해봅시다. 그럼 네 세대마다 새로 생기는 중립돌연변이의 총 개수는 대략 2n 뮤개가 되겠죠. 개체수가 n이고 각 개체는 유전자를 두 벌씩 가지니까요. 네, EN 뮤계. 그런데 이 새로 생긴 수많은 중립돌연변이 중에서 어떤 하나가 순전히 유전적 부동, 즉 운에 의해서 결국 살아남아 전체 집단에 쫙 퍼질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게 그 돌연변이가 처음 생겼을 때 빈도와 같아요. 즉 2n분의 1이죠. 아, 처음 빈도만큼. 네. 따라서 한 세대당 중립적인 돌연변이가 고정될 확률, 즉 치환율 K는 새로 생기는 돌연변이 수 곱하기 그중 하나가 고정될 확률이니까 2n 뮤 곱하기 2n분의 1이 되어서 결국 뮤만 남게 됩니다. 집단 크기 n이 사라지고 그냥 돌연변이율 뮤만 남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집단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중립적인 분자 변화가 축적되는 속도는 그냥 그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속도, 뮤와 같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예측이 분자시계라는 개념의 이론적인 기초가 됩니다. 분자시계요? 네. 만약에 중립적인 분자 변화가 일정한 속도, 즉 뮤라는 속도로 계속 쌓인다면 우리가 서로 다른 종들의 DNA나 단백질 서열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나는 정도를 보고 그 종들이 공통조상으로부터 대략 언제쯤 갈라져 나왔는지 그 분기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예요. 마치 유전자 안에 시간이 기록되는 시계가 있는 것처럼요. 이야, 유전자에 시간이 기록된다니 정말 매력적인 비유인데요? 근데 모든 유전자가 다 똑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시계를 가지고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전자는 변화가 적을 것 같고. 정확히 보셨습니다. 분자 시계가 똑딱거리는 속도는 유전자마다 심지어 같은 유전자 내에서도 위치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기능적 제약 때문입니다. 기능적 제약? 네. 어떤 단백질이나 그 단백질의 특정 부위가 생명활동에 정말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면 거기에 변화를 일으키는 돌연변이는 대부분 해롭겠죠. 그럼 자연 선택에 의해서 바로바로 제거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죠. 잘못 바뀌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보존됩니다. 진화 속도가 매우 느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시토크롬 C 같은 단백질은 수억 년 동안 아미노산 서열이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느리게 가는 시계네요. 반면에 단백질 중에서도 기능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혈액이 응고별 때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그냥 잘려서 버려지는 피브리노펩티드라는 작은 조각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아미노산이 좀 바뀌어도 생존에 거의 영향이 없거든요. 아, 버려지는 부분이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돌연변이가 생겨도 자연 선택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중립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가 축적됩니다. 분자 시계가 빨리 가는 거죠. 기능의 중요도에 따라 시계 속도가 다르다. 이해가 되네요. 그럼 중립 이론이 자연 선택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선택은 분자 수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중립 이론이 모든 분자 준자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 선택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요. 하나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해로운 돌연변이를 제거하는 방향입니다. 이걸 정화 선택이라고 불러요. 중요한 유전자나 단백질 서열이 오랫동안 잘 보존되는 건 이 정화 선택 덕분이죠. 정화 선택. 나쁜 걸 걸러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드물지만 어떤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그게 특정 환경에서 개체의 생존이나 번식이 유리할 경우 그 돌연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더 많이 살아남아 그 유전자가 집단 내에 빠르게 퍼져나가도록 하는 선택이에요. 이걸 양성 선택이라고 합니다. 양성 선택. 좋은 걸 골라 퍼뜨리는 거고요. 그렇죠. 환경이 변하거나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겼을 때 적응 진화를 이끄는 중요한 힘이죠. 그래서 중립이론은 이런 선택압이 없거나 약할 때 분자 수준의 변화가 어떤 기본 속도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준선을 제공한다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는 중립적인 변화와 선택에 의한 변화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중립적인 변화와 선택에 의한 변화가 공존하는 거네요. 그럼 이제 좀 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진화 과정에서 아예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기능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뭔가 새로운 유전자가 뿅 하고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가 무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유전자를 재활용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전자 중복이에요. 유전자 중복이요? 유전자가 복제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세포 분열 과정 등에서 오류가 생겨서 염색체 특정 구간이 통째로 복제되거나 심지어 게놈 전체가 2배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 하나만 있던 유전자가 2개 혹은 그 이상의 복사본을 가지게 되죠. 어쩌다 실수가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실수가 진화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전자는 계속 자기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 생긴 여분의 복사본은 좀 더 자유롭게 변화를 겪을 수 있거든요. 아, 하나는 원래 일하고 남는 하나는 다른 걸 해볼 수 있다? 네,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 중복된 유전자 사본은 여러 가지 운명을 맞이할 수 있어요. 어떤 운명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그냥 돌연변이가 계속 쌓여서 결국 아무 기능도 못하게 되는 경우예요. 이걸 위유전자화라고 합니다. 기능을 잃어버린 유전자는 위유전자라는 이름으로 게놈 속에 그냥 흔적처럼 남아있게 되죠. 아, 그냥 고장나서 버려지는 거군요. 네. 둘째는 한쪽 사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는 경우예요. 이걸 신규 기능화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 새로운 기능이 생존에 도움이 된다면 앞에서 말한 양성 선택을 받아서 집단 내에 퍼져나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새로운 유전적 기능이 탄생하는 주요 경로 중 하나입니다. 오, 새로운 기능 획득.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원래 유전자가 하나인데도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면 이걸 다면 말연성이라고 해요. 중복된 2개의 사본이 원래 기능들을 서로 나눠 갖는 방식으로 전문화될 수도 있어요. 이걸 하위 기능화라고 합니다. 기능을 나눠 갖는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원래 유전자는 몸 전체에서 발현되면서 A와 B라는 2가지 일을 했다면 중복된 후에는 한 사본은 주로 뇌에서 A 기능을 하고 다른 사본은 주로 간에서 B 기능을 하도록 발현 조절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각자 맡은 역할에 더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와, 이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신규 기능화, 하위 기능화, 유전자 중복이 정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네요. 네, 실제로 많은 생물의 진화 과정에서 이런 유전자 중복과 그 이후의 변화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의 게놈 안에도 과거에 중복되었다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갖게 된 유전자군이 아주 많아요. 후각수용체 유전자라든지 글로빈 유전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휴모에서도 전체 게놈이 중복된 사건이 있었다고요? 아, 네. 약 1억 년 전쯤에 지금 우리가 아는 빵 휴모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의 조상에서 게놈 전체가 한번 통째로 복제되는 전체 게놈 중복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놈 전체가요? 와, 네.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중복된 유전자들이 사라지거나 위유전자가 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새로운 기능을 얻거나 기존 기능을 분담하면서 효모가 예를 들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당을 발효시키는 능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건 어렵겠지만요. 맞습니다. 특정 중복 사건과 특정 형질 진화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건 여전히 어려운 과제예요. 하지만 유전자 중복이 진화적 혁신을 위한 중요한 원재료를 제공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유전자 복제라는 어떻게 보면 오류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셈이네요. 참 진화의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유전자의 변화가 생겨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단백질 자체를 바꾸는 코딩 서열의 변화와 단백질은 그대로 두고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만들지만 조절하는 조절 서열의 변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진화적 변화가 유전자 수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크게 이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즉 단백질의 설계도 자체를 바꾸는 코딩 서열의 진화입니다. 단백질 구조가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나 기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북미 사막에 사는 바위주머니쥐의 털 색깔 변화예요. 아, 그 쥐 이야기? 네, 원래는 밝은색 모래나 바위 색깔과 비슷한 보호색을 띠고 있었는데 화산 활동으로 검은색 용암지대가 생겨났어요. 그럼 이 검은 바위 위에 사는 쥐들은 밝은색 철이면 포식자 눈에 너무 잘 띄겠죠. 그렇죠. 매나 올빼미 같은 포식자에게 그냥 표적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용암지대에 사는 쥐들 중에서는 검은색 털을 갖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연구를 해보니 이 검은 털은 멜라닌 색소 생산에 관여하는 MC1R이라는 유전자의 코딩 서열에 아미노산 몇 개가 바뀐 돌연변이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아미노산 몇 개 차이로 털 색깔이 바뀐 거군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용암지대에서 독립적으로 이 MC1R 유전자의 비슷한 종류의 돌연변이가 여러 번 발생해서 검은 털 쥐들이 각각 진화했다는 거예요. 아, 여러 곳에서 따로따로요? 네, 동일한 환경, 압력, 즉 검은 배경에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는 압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집단이 비슷한 유전적 해결책을 찾아낸 거죠. 이런 현상을 수렴 진화라고 부릅니다. 수렴 진화? 흥미롭네요. 반대로 형질이 사라지는 경우도 코딩 서열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요? 멕시코 동굴 물고기 얘기가 있던데요. 아, 네, 멕시코 장림 동굴 물고기. 이것도 아주 유명한 적응 진화의 사례죠. 원래 강 표면에 살던 물고기 조상이 어쩌다 보니 어두컴컴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 살게 된 거예요. 빛이 전혀 없는 곳으로요? 그쵸? 그런 환경에서는 눈으로 보는 능력이나 몸 색깔 같은 게 생존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거나 오히려 에너지만 소모하는 불필요한 기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볼 수도 없는데 눈을 유지하거나 보이지도 않는 색소를 만드는 건 낭비일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동굴 물고기들은 진화 과정에서 눈이 퇴화되고 몸의 색소도 거의 사라져서 하얗게 변했어요. 유전적으로는 색소 합성에 필수적인 AK2라는 유전자의 코딩 서열에 기능상실 돌연변이가 생긴 개체들이 나타났는데 동굴 환경에서는 이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색소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안 쓰니까 유리했을 수도 있고요. 아, 자연 선택의 압력이 약해지니까 기능이 망가진 유전자가 퍼질 수 있었다. 네, 그런 완화된 선택,
릴렉스드 셀렉션 압력 하에서 유전적 부동 같은 요인과 결합해서 기능 상실 돌연 변이가 집단 내 고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백질 균형을 바꾸거나 없애는 코딩 서열 변화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단백질 자체는 그대로 두고 얘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만들어지느냐만 조절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역할을 할 때는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조절 서열의 진화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많은 유전자들, 특히 동물의 발생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은 몸의 여러 다른 부위에서 또 여러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해요. 이런 걸 다면 발현성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다면 발현성? 만약 이런 다면 발현성 유전자의 코딩 서열 자체를 바꿔버리면 예를 들어 A라는 부위에서의 기능은 개선됐지만 전혀 상관없는 B라는 부위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 한 군데 고치려다 다른 데가 망가질 수 있군요. 그렇죠. 하지만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DNA 서열, 즉 인핸서나 프로모터 같은 조절 서열의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 조직이나 특정 시기에서의 발현 양만 정교하게 바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다리에서만 발현을 늘리거나 날개에서만 발현을 줄이는 식으로요. 아, 훨씬 정교한 튜닝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다면 발현 효과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형태 변화, 즉 몸의 구조나 모양이 진화하는 데 있어서 이 조절 서열의 변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돼요. 혹시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초파리가 좋은 예인데요. 어떤 초파리 종의 수컷은 날개 끝부분에 까만 점무늬가 있어요. 이게 암컷에게 구애할 때 쓰는 장식 같은 건데요. 날개 전문의. 네, 이 점무늬를 만드는데 옐로우라는 유전자가 관여합니다. 근데 점무늬가 있는 종과 없는 가까운 종을 비교해보면 이 옐로우 단백질 자체의 아미노산 서열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단백질은 똑같다고요? 네, 거의요. 대신 뭐가 다르냐면 점무늬가 있는 종은 이 옐로우 유전자를 날개 끝의 특정 세포에서만 아주 강하게 발현시키도록 하는 특별한 인핸서라는 조절 서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즉, 코딩 서열이 아니라 조절 서열의 차이가 눈에 보이는 형태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와, 조절 서열 하나 때문에 날개에 점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거네요. 그쵸. 반대로 형질이 사라지는 데에도 조절 서열 진화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동굴 물고기 얘기 잠깐 했지만 더 명확한 예가 큰 가시고기예요. 큰 가시고기요? 네. 바다에 사는 큰 가시고기는 몸 양옆이랑 배 쪽에 포식자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뾰족한 골판이나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빙하기 이후에 바닷물이 내륙으로 들어와 생긴 호수 같은 민물 환경에 갇히게 된 집단들이 생겼어요. 민물에 사는 큰 가시고기? 네. 근데 민물에는 바다처럼 큰 포식성 물고기가 별로 없으니까 그 방어용 가시가 별로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오히려 유충을 잡아먹는 잠자리 애벌레 같은 포식자에게는 그 가시가 잡기 좋은 손잡이 역할만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군요. 그래서 일부 민물 큰 가시고기 집단에서는 배 쪽의 골반 가시가 완전히 사라지는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유전자를 분석해보니 골반 가시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PTX1이라는 유전자의 코딩 서열은 바다 개체나 민물 개체나 똑같아요. 그럼 이것도 조절 서열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PIX1 유전자는 골반뿐만 아니라 머리 부분의 감각기관 발달 같은 다른 중요한 기능도 하거든요. 만약 PIX1 단백질 자체를 망가뜨렸다면 골반 가시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생겼겠죠. 대신 민물 개체들은 PIX1 유전자를 골반 부위에서만 발현시키도록 지시하는 특정 인핸서 조절 서열이 망가지거나 삭제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아, 그래서 다른 부위 기능은 유지하면서 골반 가시만 콕 집어서 없앨 수 있었군요. 네, 아주 정교한 방식이죠. 뱀이나 고래 같은 동물들이 진화 과정에서 뒷다리를 잃어버린 것도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사지 발달에 관련된 유전자의 코딩 서열보다는 조절 서열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정교하네요. 코딩 서열과 조절 서열, 이 두 가지 축을 통해서 생명이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왔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이 20장의 마지막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윈이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라고 불렀다는 종의 기원, 즉 새로운 종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종분화 과정입니다. 유전학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종분화, 진화 연구의 궁극적인 질문 중 하나죠.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분화는 결국 서로 다른 생물 집단 사이의 유전자 교환이 완전히 차단되는 과정, 즉 생식적 격리가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식적 격리, 서로 번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널리 쓰이는 종의 정의인 생물학적 종 개념에 따르면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은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 즉 번식 가능한 새끼를 낳을 수 있어야 해요. 반대로 서로 다른 종이라면 이게 불가능해야 하고요. 이렇게 유전자 풀이 섞이지 않도록 막는 장벽이 바로 생식적 격리 장벽입니다. 어떤 종류의 장벽들이 있나요? 이 장벽은 크게 두 단계에서 작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의 수정 자체가 일어나기 전에 막는 접합전 장벽입니다. 접합전 장벽. 수정 전에 막는다? 네. 예를 들어 사는 곳이 달라서 만날 기회가 없거나 서식지 격리, 짝짓기 하는 시기나 구애 행동 방식이 달라서 서로 짝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시간 행동 격리, 생식기의 구조가 물리적으로 안 맞아서 교미가 불가능하거나 기계적 격리, 설사 교미를 하더라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배우자 격리 경우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아, 다양한 방법으로 만남이나 수정을 막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단계는 혹시라도 접합전 장벽을 뚫고 수정이 이뤄졌을 때 그 결과로 태어난 잡종, 하이브리드 자손이 제대로 살아남거나 번식하지 못하게 막는 접합 후 장벽입니다. 접합 후 장벽. 잡종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네. 잡종이 발생 과정에서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죽거나 잡종 생존 불능, 살아남더라도 생색기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거나 염색체 이상 등으로 번식 능력이 없는 경우 잡종 불임, 노쇠가 대표적이죠. 또는 잡종 자체는 번식이 가능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 잡종들이 점점 약해져서 결국 대가 끊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접합 전 장벽과 접합 후 장벽. 이 두 가지가 쌓여서 종이 나누는 거군요. 맞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생식적 격리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두 집단이 오랜 시간 동안 각자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전적으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약간의 접합전 또는 후 장벽이 생기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장벽들이 점점 더 강화되어서 결국에는 유전자 교환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즉 완벽한 종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군요. 어떤 장벽이 먼저 생기는 경향이 있나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대체로 짝짓기 행동이나 시기의 차이 같은 접합 전 장벽이 비교적 먼저 진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잡종을 낳았는데 그 잡종이 생존이나 번식에 불리하다면 애초에 다른 집단 개체와 교배하지 않는 것이 개체 입장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이걸 강화, 리인포스먼트라고도 부르는데요. 불필요한 교배를 피하는 방향으로 선택이 작용한다. 그렇죠. 그 이후에 점차 유전자들 간의 상호작용 문제, 즉 유전적 불호합성 때문에 생기는 잡종 생존 불능이나 잡종 불임 같은 내인성 접합 후 장벽이 더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종분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즉 어느 정도 잡종을 만들 수는 있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가까운 종이나 집단들을 연구하는 것이 종분화 과정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이런 격리 장벽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지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네,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례들을 보면 과정을 이해하기 쉽겠네요. 맞습니다. 어떤 유전자 조합이 잡종에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또 어떤 유전자가 짝짓기 선호도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등을 연구하는 것이 현재 종분화 유전학 연구의 활발한 분야입니다. 네, 오늘 정말 유전학개론 20장, 진화에 대한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다윈과 월리스의 통찰에서부터 시작해서 겸영적혈구 빈혈증 사례를 통해 본 자연선택의 실제 작동 방식, 그리고 분자 수준에서의 중립이론과 분자시계, 또 유전자 중복이 어떻게 새로운 기능의 원천이 되는지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바위주머니지나 동굴 물고기, 초파리 날개점, 큰 가시고기 가시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코딩 서열과 조절 서열의 변화가 적응 진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확인했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과정, 즉 종분화가 결국 생식적 격리가 점진적으로 쌓여가는 과정이라는 것까지 이해했습니다. 정말 방대한 내용이었네요.
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뭘 보여주냐면요. 생명의 역사는 끊임없이 새로 생겨나는 유전적 변이라는 재료를 바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때로는 우연이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펼쳐지는 아주 길고 장대한 드라마라는 거죠. 그렇죠. 돌연변이가 변화의 씨앗을 뿌리면 자연 선택이 어떤 씨앗을 키울지 고르기도 하고 유전적 부동이라는 바람이 씨앗을 엉뚱한 곳에 뿌리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놀라운 생명의 다양성이 만들어져 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본문에서도 잠깐 나왔던 말라리아 저항성 유전자나 또 성인이 되었어도 우유를 잘 소화시키는 락타아제 지속성 유전자 같은 것들은 인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특정 환경 변화에 맞춰서 꽤 빠르게 퍼져나간 적응의 사례들이거든요. 네, 농경이나 목축의 시작과 관련이 깊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의 환경, 도시생활, 새로운 식단, 의학의 발달, 여러 가지 오염물질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 집단의 유전자 구성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진화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일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에게 어떤 진화적 압력을 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각자의 유전자 안에는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 진화의 장구한 역사뿐만 아니라 어쩌면 불과 몇백 년, 몇 세대 전 조상들이 겪었던 삶의 경험과 그에 대한 적응의 흔적들이 어떻게 새겨져 있을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각자가 진화 역사의 산 증인인 셈이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